자, 이제 계속해서 나가볼게요. 기본서 455쪽에 그리고 합격서는 141쪽에 있는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 기출 지문입니다. 또한 불확실하고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지주인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 기출 지문입니다. 얘는 공사비 대물변제형, 공사비를 대물변제합니다. 그리고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 내지는 정산합니다. 정산형 해도 괜찮고 청산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업위탁형 있습니다. 이제 먼저 공사비 대물변제형과 공사비 분양금 혹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를 시행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누가 나와야 되냐면 개발업자가 나와야 될 겁니다. 정확하게는 개발업자라기보다는 건설업체입니다. 얘가 개발업자인 것처럼 보겠습니다. 예, 시공사입니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댈 거예요. 토지 소유. 그럼 그 땅에다가 얘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축 시공을 합니다. 자금 조달하고 건축 시공을 해요. 이렇게. 얘가 사업을 시행하고. 그래서 얘와 얘가 합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익은요. 이익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여러분 지금부터 그리는 이 그림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절대 그림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만 봐주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사비자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이 공사비자 들어가는 것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익을 공유한다는 거. 이익을 공유한다는 말은 개발의 지분을 공유한다는 것. 개발의 지분이 토지 소유자에게 간다든지 어느 한쪽에 가는 게 아니고 이익을 공유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공사비를 지급할 텐데 이 둘의 경우는 공사비 지급 방식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 공사비가 얼마 나왔다? 그 공사비를 건물로 주는 거예요. 공사비 쪽으로 건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대물변제. 분양을 해서 분양금 들어오겠죠?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정산하는 그게 공사비 분양금 정산 방식 또는 분양금 공사비 정산 방식.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거. 그게 분양금 지급형. 공사비 지급형.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지급형 해도 괜찮고 정산형 혹은 정산 방식 해도 괜찮고. 여하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익을 공유한다는 거. 앞으로 여러분 이익을 공유한다, 개발의 지분을 공유한다 나오면 공사비자 나오는 것만 그래.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근데 말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토지 가격이 100억이야. 근데 건축비도 100억이야. 그럼 정확하게 딱 절반 요만큼을 등가로 같은 가치로 교환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토지 소유자 값, 요거는 개발업자 을. 토지도 기왕이면 이렇게 부분 양도해.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함께 사업하는 방식.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한 다음에 개발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이 얼마면 100억, 그리고 공사비도 100억, 그 토지 가격이 100억, 공사비 100억이면 정확하게 1대1로 나눠서 등가로 교환하는 방식. 토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200억, 공사비는 100억, 그러면 2대1의 비율로 등가로 교환하겠지.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가치로 교환하는 걸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말을 해요. 얘는 단지 대물변제 방식은 그냥 공사비를 대물변제한다는 얘기고, 얘는 같은 가치로 교환한다는 얘기고. 대물변제와 등가 교환 방식은 달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졌을 때 공사비 대물변제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됐나요? 그다음 여기서 둘의 기억할 거는 그림 하나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제가 시행사, 얘가 시공사.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자, 토지는 누가 되겠어? 토지 소유자. 근데 얘가 누구랬죠? 시행사. 그럼 얘가 시행을 하겠지. 그럼 토지 소유 사업 시행이고, 얘는 자금 조달과 건축 시공이고, 그래서 이익을 공유하고 이렇게 감 잡으면 되지. 이 그림을 외우려고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 탁자가 두 개가 있거든. 위탁하고 신탁. 자, 그러면 위탁 방식. 맡기는 쪽 입장에서는 위탁이 있는데 맡는 쪽 입장에서는 이걸 수탁이라 그래요. 그럼 사업 위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같은 말이에요. 사업 위탁 방식 볼게요. 제 토지 소유자거든요.
개발업자가 등장한다 그랬죠? 개발업자하고 함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개발을 위탁해.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발업자에게 개발을 위탁할 때 질문이요. 소유권 형식적이긴 하지만 소유권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안 넘어가요. 신탁만 넘어가는 거예요. 얘는 안 넘어가요. 소유권 이전되지 않는다는 데 주의하시고. 자, 절대 그림이 아닙니다. 감을 잡으세요. 신탁만 소유권이 넘어가요. 위탁은 안 넘어가요. 그럼 누구 명의로 사업할까?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의 주체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얘는 단지 건물 지어주는 거예요. 사업 시행해주는 거예요. 명의는 토지 소유자야. 근데 자금은 얘가 자금을 조달해야 돼. 금융권으로부터. 이 땅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하면 그 돈 가지고 얘가 건물 짓고요. 거기다 건물 쳐요. 그리고 사업 시행 전문 영역이니까 하는 거예요. 전문 영역만 얘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나오는 수익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얘한테 가요. 그리고 얘는 이익은 쟤한테 다 가고 얘는 수수료 받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구조지만 현실은 이제 순서가 그래요. 저쪽으로 간 돈은 다시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토론 수익금에서 공사비 떼고 수수료 떼고 가요. 그렇지만 이제 구조는 이렇다는 얘기고, 그다음 내용을 설명할 때 여기 내용 가운데 읽을 때요, 수수료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절대 소유권 넘어갔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딱 읽다 보면은 수수료는 나오는데 소유권 넘어갔단 말이 없으면 위탁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딱 3개만 주의하면 돼요. 첫 번째 봐요. 수수료. 그 다음에 이쪽이 수수료 받았단 말한 이익은 제가 다 갖단 얘기야. 이게 탁자 나오는 것의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얘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 신탁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위탁과 함께 비교할 건데 여기서 기억할 건 딱 3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 위탁은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고 수수료 받고 제가 이익 가는 거. 그러면 신탁하고 비교해 볼게요. 신탁 방식은요, 잘 보세요. 토지 소유자고 원래는 개발업자가 나와야 돼. 근데 개발업자가 아니고 얘는 신탁회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유권이 넘어가. 이렇게 개발 위탁할 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주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위탁 방식은 지주 공동사업인데,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하는 지주 공동사업인데 얘는 얘한테 다 넘어가. 형식적이긴 하지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얘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토지가 얘 게 아닌 거야. 형식적이긴 하지만 얘한테로 넘어온 거지. 그러면 쟤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지. 그리고 얘는 토지 넘겼으니까 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탁 수익증권, 줄이면 그냥 신탁 증서. 그거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유념할 건 신탁법에서 명칭이 얘는 위탁자라 불러요. 이제는 명칭이 바뀌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얘는 수탁자가 되고. 그러면 누구 명의라고요? 토지 소유자 명의가 아니라 신탁회사 명의라고요. 그러면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예요. 그리고 똑같은 토지라도 얘가 금융권으로부터 돈 빌리기는 어려운데 얘는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돈 빌리기가 훨씬 손쉬워요. 그래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얘가 선정을 하고, 그래서 시공을 맡긴 다음에 완성된 건축물을 넘겨받고 시행사 선정해서 사업 시행까지 다 해요. 그래서 들어온 돈 가지고 금융권의 원금 이자를 갚고, 시공사한테 공사비 주고, 시행사한테 수수료 지급하고, 그리고 제세 공과금 내고, 그 다음에 자기 수수료 떼고, 그리고 나서 이익을 돌려주는 거지. 근데 이익을 받는 자를 신탁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수익자. 자, 그럼 신탁법의 용어예요. 좀 이따 신탁 관계인이 나오는데, 자, 위탁자, 신탁 설정하는 자야. 그리고 신탁회사, 수탁자, 그리고 이익을 받는 자, 수익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신탁재산을 나중에 관리할 때 신탁회사 대신해서 신탁재산, 관리신탁 같은 거 할 때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신탁재산관리인이라고 좀 이따 신탁에서 나와요. 돌아와요. 자, 여기서 3개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한테 돌아가. 본인을 수익자로 할 수도 있고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익이 다 갔네? 그럼 이거 뭐 받아야 돼? 수수료. 위탁일 때는 위탁 수수료라 붙이고 신탁일 때는 신탁 수수료라고 붙인다고. 그 다음 소유권 이전됐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딱 읽으면 여러분이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꼭 나오고 신탁회사 등장하면 읽을 것도 없이 신탁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용 봐봐요. 자, 여러분 내용 쭉 읽어보니까 신탁회사 등장하고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한단 말이 있어 없어? 있으면 그게 신탁 방식이에요. 그래, 여기 기억할 게 3개예요. 수수료. 무조건 탁은 수수료야. 이익 저쪽으로 가요.
이거는 위탁과 신탁의 공통점이에요. 위탁과 신탁의 중요한 차이는 소유권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위탁은 넘어가지 않아요. 명의가 누구 명의로 사업한다고? 토지 소유자 명의. 신탁은 넘어가요. 누구 명의로 사업한다고?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한다고. 사업 주체가 달라. 됐나요? 그 다음 컨소시엄 구성 방식. 여러분 기초과정에서 우리 검색을 둔촌 주공 검색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그때 몇 개의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한다 그랬어요. 그때 4개 건설회사. 지금도 검색해보면 4개 건설회사. 이렇게 건설회사 여러 개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되 그 중에 하나의 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하거나 별도로 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이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되 원리는 지주공동사업의 원리와 똑같은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하고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 그리고 건설회사가 자금 조달과 건축 시공을 해요. 얘가 사업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익은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똑같다고요. 공사비 지급하고. 그러니까 그림 하나도 기억할 필요 없고 지주공동사업의 기본 원리와 똑같으니까 장점은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니까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상호 기술 보완이란 장점이 있고 단점은 서로 책임 회피할 것 같고 사업 시행 간에 서로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해관계 조정해야 되고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끼리 서로 이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럼 이제 문제에다 적용할 거니까 봐주세요. 엄청 쉬워.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뭘래요, 여러분?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자 누구하고 토지 소유자 지주하고 개발업체 간에 이렇게 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이 나오면 지주 공동 사업이지. 1번 땡.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출자 회사 간에 서로 이해 조정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이에요. 위탁. 그러면 위탁은 소유권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위탁했으니까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을 하고 수수료 받는 방식. 그러면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 취하는 방식이죠.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에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맞고요. 5번의 토지 신탁형입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있다 그랬죠. 이런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하면 토지 개발 신탁, 관리는 관리 신탁, 처분은 처분 신탁 이렇게 해서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있어요? 맞는 겁니다. 1번이 정답. 틀린 것은 1번의 자체 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자체 사업은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 가능하지만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그랬죠. 언제나 여러분이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땐 좀 용어나 이런 게 생소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급적이면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긴 하는데 기왕이면 기출의 지문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기출의 내용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래야만 솔직히 시험에 적응력이 생기거든. 그런데 어렵다고 되게 쉬운 단어만 보여드리면 강의 들을 땐 다 아는데 문제 풀 때만 안 풀려요. 우린 궁극적으로 점수 많이 맞는 게 목적이잖아요.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좀 힘들으셔도 조금만 적응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답 잘 보여요. 아셨죠? 네.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그렇게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하고 공사비 비율에 따라서 나눈다면 등가교환 방식이랬죠. 세 번째, 토지 신탁 개발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수탁이 위탁이라고 그랬죠. 형식상의 차이, 맡기니까 차이는
형식상의 차이는 없어요. 둘이 맡기니까 똑같아. 다만 소유권 이전 여부가 달라. 소유권 이전 여부가 다르다고. 어떻게 다르냐면 위탁 방식은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전하지 않는다. 안 해. 신탁 방식은 이전하거든. 요 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이거 틀린 말이야. 사업 주체가 위탁 방식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점에 차이가 나냐면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 신탁 방식은 신탁 회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달라.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예요. 4번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의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컨소시엄 구성 방식 맞죠? 5번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발주를 해요. 그리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면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해도 괜찮고 정산형 해도 괜찮고 청산형 해도 괜찮고 된다 그랬죠? 그러니 정답은 3번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자꾸 저렇게 접근하다 보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답을 잘 찾게 돼요. 또 볼까요? 쉽다니까요. 기업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대. 그리고 개발업자가 사업 시행 맡긴대. 그리고 수수료 그러면 탁자 나와야 돼 무조건. 근데 소유권 토지 소유자가 유지하니까 위탁 신탁 위에 건 위탁 방식이에요. 그런데 밑에처럼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받은 신탁 회사가 그러면 신탁 방식이지. 너무 쉬워. 그래서 정답은 2번. 막 이런 거 주는데 막 겸손하게 틀려주고 막 그러면 곤란해요. 아셨죠? 맞아줘야 돼요. 됐죠? 그다음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 안 불린 쉽다 못해 너무 쉬워. 잘 봐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건데?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사회 기반 시설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들어보셨죠? 뭔데? 사회 기반 시설이 뭔데? 질문이요. 도로 사회 기반 시설 이어요 아니에요? 이고요. 터널 이고요. 학교 이고요. 각종 복지 시설 맞고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BTO 방식으로 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빌드 짓는다 준공이에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소유권 이전이에요. 앞으로 준공 나오면 B야 B. 이전 나오면 소유권 이전 나오면 트랜스퍼 T. 그 다음에 운영 나오면 오퍼레이트 O.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도로를 준공을 해. 잘 짓거든. 준공해서 그런 사회 기반 시설은 공공이 소유권을 갖는 게 바람직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한테 일단 소유권을 넘겨. 그 대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일정 기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 30년간 예컨대 운영권을 부여받아요. 자 그럼 민자도로 운영권을 부여받았네. 그러니까 얘가 요금 받겠죠. 그럼 요금 징수대도 얘가 지어야 되고 톨게이트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 30년 동안. 그래서 시설비를 건져 사용료 받아서. 그런 사업은 다 BTO 방식이에요. 그래서 민자도로나 민자터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건데? 대표적인 게 학교예요. 여러분 학교 있잖아요. 학교가 있는데 옛날에는 학교를 참 그 일본 영향 받아갖고 일자로 이렇게 딱 졌어. 그것도 또 색깔도 흰색. 그 딱 연상이 뭐가 돼? 뭐하고 똑같아? 예, 형무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신 분도 학교에 갔다 왔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대요. 이게 건물이 사람이라는 게 이 건물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 안에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면 안 된대.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받는 스트레스 있으니까 좀 힘센 놈은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도 TV 보면 거기 가서도 괴롭히고 여기서도 괴롭히고 이런 게 있다는 거야. 학교를 그렇게 지면 안 된대. 건물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전문가들이 볼 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외국의 학교들 보면 잘 짓잖아. 근데 우리나라도 새로 짓는 학교들 진짜 이뻐. 잘 지어. 막 학교 앞에서 막 사진 찍어야 돼. 완전히 막 진짜 괜찮아. 초등학교 같은 거 진짜 잘 짓거든. 민간이 지어. 얘가 지어. 학교를. 민간이 지어서 공공에게 소유권 넘겨. 근데 얘가 운영권을 부여받아갖고 학교 앞에다 톨게이트를 만들어? 그리고 아이들한테 올 때마다 500원씩인데 야 너 안 갖고 왔어. 너 집에 가서 빨리 500원 갖고 와.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마치 공공이 그 비용을 대신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짓고 비용이 예를 들어 100억인데 그 100억만큼을 공공이 예산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그 100억만큼 한꺼번에 줘버리면 예산에 타격을 받잖아. 자기 예산 설정돼 있으니까
그거를 10년에 걸쳐서 주겠다는 거야. 아니면 20년에 걸쳐 주겠다는 거야. 나눠서. 그걸 마치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소유권을 넘겼지만 임차하여 사용하는 거. 얘 입장에서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얘 입장에서는 임대해서 받는 것처럼 나눠 받는 거예요. 리스료로. 근데 내용을 읽으면서 소유권 넘겼는데 임대료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소유권을 넘겼지만 형식적으로는 임대하는 것처럼, 임차하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단어가 얘 입장에서 말하면 기술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고, 네? 아니 얘가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임차라고 말하고, 얘 입장에서는 임대해서 수익을 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를 볼 때 어떤 때는 임대고 어떤 때는 임차인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막 그러면 안 돼. 문장 잘 읽으면 얘 입장에서 기술하면 임대란 말이 나올 거고, 임대해서 수익 내온다고 나올 거고, 얘 입장에서는 임차에 사용한다고 말할 거라고.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 예산으로 10년이면 10년 혹은 20년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마치 리스에 사용하는 것처럼. 즉 다시 말하면 운영을 해가지고 시설비 사용료를 못 받는 그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 학교나 기숙사나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이거 지역 도서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인 아파트나 각종 복지시설이나 이런 건 BTL 방식을 쓴다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봐요. 짓는다야. 그리고 운영해서 수익을 먼저 뽑는다. 그리고 나중에 소유권 넘겨준다. 요거는 짓고 소유권 넘겨주고 운영해서 운영권을 부여받는 건데, 얘는 먼저 짓고 운영을 해서 수익을 뽑은 다음에 나중에 넘겨주는 거예요. 요거는 짓는다. 그리고 먼저 임대료를 받는다. 그 다음에 나중에 넘겨준다. BLT. 이놈어가 반대. 순서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T가 없어. 짓는다. 지가 갖는다. 오운. 소유권 자기가 갖는다. 그리고 수익 뽑는다. BOO예요. 소유권 넘기는 게 없어. 골프장 지가 짓는다. 지가 운영해서 수익 뽑는다. 내가 소유하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서 내가 소유하고 수익해서 뽑는 거죠. 운영해서.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것들은 되게 BO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5개지만 실은 이 2개를 핵심적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뒤집으면 되는 거였고, 여기는 T가 없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러니까 되게 쉽다는 거죠. 확인할까요? 일단 준공이 있잖아. 이건 뭐예요? B. 그 다음에 소유권을 국가 또는 여기 넘기는 거야. 귀속시키는 거야. 여기 이전하는 거지. 그럼 T. 그 다음에 딱 내용을 쭉 읽어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기간 동안에 잘 봐봐요. 등이 국가 입장에서는 임차. 그러면 L 이렇게. 그럼 BTL이네. 그죠? 이건 BTL 방식. 아이고, DTL 방식. 그리고 여기는 학교. 그냥 보면 BTL이야. 문화시설. 그냥 BTL이야. BTO를 쓸 수가 없거든. 학교. 그냥 봐도 BTL이고. 그냥 누가 봐도 BTL이고. 따라서 BTL 방식이다. 겁나게 쉬워요. 이런 거 겸손하게 틀려주면 참 곤란해요. 하나 더 해요. 근데 문제가 너무 커. 길어.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봐봐요.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을 했대. B.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대. O. 소유 및 운영한대요. O. 그 다음에 쭉 읽어서 소유권을 이전한대. T. 그러니까 뭐요? BOT지. 근데 BOT가 여기가 복잡하니까 보면서 이게 BOT인지 알면서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 그렇지 않고 BOT 하고 어디 있더라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니까 B에 있던 거 찾아고. 그 다음 두 번째,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을 했네. B.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한대. 민간 사업자는 L.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임차고 L.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한대. T. 그럼 뭐예요? BLT. 이렇게. BLT가 동그라미 뒤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자금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했어. 이렇게. 요거 B. 준공과 함께 민간 사업자가 소유권도 지가 갖고 운영권도 지가 갖는데 BO.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답을 금방 찾아요. 어디 있는지만 잘 찾으면 돼. 그걸 맞추는 게 힘든 거지 답은 다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건 몇 번이냐 이렇게 찾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찾아야 돼. 아셨죠? 근데 이 문제가 몇 회 문제냐면 32회 문제인데 상당히 불길한 징조를 깔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5개만 지금 하고 있죠. 5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5, 6년 아니더라도 좀만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합격한데 학원에 놀러 오면 이걸 공부하고 있을지 몰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 그때 잘 땄어요.
이런 거 공부하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고.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더라. 그럼 이런 거 알자로 시작하는 거 저런 거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이게 개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은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다행인 거지 뭐. 됐죠?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는 양도 가능한 개발권과 관련해서 TDR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소유권을 넘기는 것. 아까 T는 트랜스퍼니까 이전하는 거라 그랬죠? 요 개발 가능한 권리예요. 그러면 개발 가능한 권리를 이전하는 제도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게 시행하고 있지 않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면 주로 어느 나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게요? 미국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장이 나오면 어느 나라라고요? 미국. 그런데 자꾸 시행하는 것처럼 문장이 남아있지만 어느 나라 얘기라고요? 미국.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어느 나라야? 미국 얘기야.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만다고요. 근데 왜 이게 통으로 19회 때 나왔냐면 우리나라도 시행하려고 그랬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연구까지 했어요. 이를테면 서울의 북촌 지역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개발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남 지역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올려줘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했었다니까 실제로. 논문이나 그런 것들이 사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예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규제지역, 보존지역이에요. 그래서 한옥들이 쫙 있지. 그리고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는 3개의 도심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북촌지역 같은 그런 지역들은 종로지역 같은 데는 한양도성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한양도성.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도심은 강남권역이 있어요. 또 하나의 도심은 영등포 여의도 권역. 이렇게 3개의 큰 도심과 많은 부도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은 도심이 3개 있는 규모가 큰 세계 거의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요. 1000만 이상이 살잖아. 그런데 느낌상으로 봐도 이 3개의 권역 중에서 느낌상으로 봐도 개발이 좀 안 하고 좀 보존을 해야 되겠다고 느낌이 오는 거 말해봐요. 1번 한양도성, 1번 한양도성, 1번 한양도성 이겠죠. 그래. 이건 보존적으로 묶는다고. 그 여기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래. 근데 현재 용적률 기준이 요만큼까지 쓸 수 있대. 옛 용도물 다 찾아 먹겠지 뭐. 그리고 또 뭐라 그래? 부족하다 그러게. 30층 올리는 거 만족 못 하겠대. 30층 갖고 안 된다는 거야. 50층 올리고 싶다는 거야. 여기는 그나마라도 이용 못 해. 한옥 위에다가 막 건물을 지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못 찾아 먹지. 그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정부가 예산으로 보증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30층 안 된다고? 그러면 더 개발할 거냐니까. 그러고 싶대.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개발권을 사와. 용적률 사와. 이렇게. 그러면 더 추가 개발할 수 있게 해줄게. 우발 이익이에요. 이런 우발 이익 가지고 저 우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뭘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거나 생태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여기를 규제적으로 묶었네요. 따라서 토지용 규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인 규제로 그냥 묶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죠. 이 사람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데요. 사적 공중권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해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용적률을 분리해낸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미국 방식이에요. 미국은 소유권 따로 개발권 따로 권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일로 비교하면 여러분 귤이나 오렌지를 이렇게 껍질 벗기면 알맹이가 여러 개 나눠 있죠. 그럼 거기에 이렇게요. 우리의 경우는 자 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 권능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모여서 소유권을 이룬다고. 거기에 개발권, 환경권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데
그거를 마치 귤이나 오렌지처럼 하나만 분리해낼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각각의 권리를 분리해낼 수 있다고 봐요.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만 분리해서 양도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가능한데 우리는 과일로 비교하면 사과나 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따로 분리해낼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소유권 속에 함께 있는 개념처럼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용적률만 이렇게 분리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용적률 이전 제도이며 이 사람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유념할 건 절대 공적 자금 투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손해를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니까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죠. 그럼 여러분 지역주거제 시행을 한번 합시다. 절 보세요. 지역주거제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주거지역인데 여기만 연탄공장 있으면 이 지역의 경우 부의 외비효과 나타나니까 연탄공장 빼내고 여기를 주거용으로 허용하더라.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 집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 발생한다 그랬죠. 그런데 얘는 이 지역에 보상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손해를 보상하니까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죠. 그래서 지역주거제 보완책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개발권 양도제를. 그래서 이것을 정책론에 넣기도 해요. 책에 따라서는. 그 다음 장점은 형평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생태환경 보존이나 문화재 보존 같은 데도 효과적이라는 점. 자, 그래 좋은 제도는 시행하지. 그러면 왜 시행하지 않았을까? 단점으로는 형평성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어렵고 특히 토지 이용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강남 지역 같은 경우 15층대나 20층대 아파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시간대 진짜 많이 막히거든.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압구정도 현대아파트도 그렇고 각종 아파트들 50층이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50층 아파트가 올라가면 지하 몇 층까지 파야 될까? 지하 주차장.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5, 6층 이상 파야 될 거 아니냐고요? 자, 그래 팠어. 그래서 50층 올라갔네. 그러면 아침에 출근 시간대 한 대 몰리잖아. 아파트 단지 벗어나는 것만 해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근 시간대 나갔지. 남편이 나갔어요. 30분 정도 쉴 때 어디쯤 갔어? 그랬더니 지하 지금 2층까지 올라왔어. 아직도 지하 2층이란 말이에요. 집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차가 막혀서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하늘이 보이잖아. 근데 하늘 보려면 고개를 더 꺾어야 돼요. 근데 앞으로 가면은 누워서 봐야 돼. 하늘이.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지. 일조, 통풍, 채광 많이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토지 이용의 효율성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또한 개발권 투기 문제도 나타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류됐다가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접었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 잡으시면 되고 19회만 하더라도 통으로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왔지만 요즘에는 한 줄씩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맞죠? 두 번째,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어디 얘기를 했죠? 미국 얘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강의에서 아까는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더니 왜 실시되었다고 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미국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시행하는 미국 얘기를 보면은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 보존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자 이거 북촌지역입니다. 북촌지역 분들에 계신 분들의 손실을 강남지역에 압구정 얘기를 합시다.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소유권.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북촌에 있는 분들한테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준다는 얘기지. 할만하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유권 부여가 아니지. 뭐요? 개발권을 부여하거나 개발권을 양도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개발권을 매각하게 하거나 개발권을 부여하는 제도지. 그래서 개발권을 매각하거나 개발권을 부여하는 제도지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 아니라 이 말이지. 네 번째, 공공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장을 통해 보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다섯 번째,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한 줄씩 나와. 한 줄씩. 됐나요? 네,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 보상 제도로서 개발권 양도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신탁. 신탁은 말 그대로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건데, 믿고 맡기는 게 신탁인데, 맡기는 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탁자라 불러요. 맡는 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탁자라고 불러요. 이익을 받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자로 불러요. 신탁법이에요, 근거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게를 법 과목 어디서 듣게 되냐면 일단 민법에서 일부 듣고 공시법에서 일부 들어요. 주로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많이 듣죠. 그런데 이 신탁과 관련된 건 근거 법령이 신탁법이고, 따라서 여러분이 듣는 예컨대 민법에서 배웠다 하더라도 얘가 더 민법에 대해 우선하는 특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탁과 관련된 건 신탁법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고, 그다음 부동산 신탁. 그럼 부동산 신탁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역시 부동산 소유자, 이 사람이 위탁자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이게 관리를 맡건 처분을 맡건 개발을 맡거나 맡는 쪽이 신탁회사가 수탁자예요. 그다음에 수익을 받는 자가 수익자예요. 이것 말고 신탁재산관리인이 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위탁자는 뭐라고? 신탁을 설정하는 자, 맡기는 자. 그러면 수탁자는 뭐라고? 신탁회사, 신탁을 인수하는 자. 그러면 수익자가 뭐라고? 그래서 수익을 받는 자, 신탁행위에 따라 이익을 얻는 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3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관리신탁이란 게 있는데 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그 관리신탁 같은 거 할 때 신탁회사 대신해서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신탁재산관리인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넷은 알고 계셔야 돼. 신탁법에서 나오는 신탁관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자 사업 위탁 방식이 있고 토지 신탁 방식이 있었죠? 이게 그거예요. 아까 했던 거. 토지 신탁 방식, 그게 바로 토지 신탁 개발 또는 토지 개발 신탁인데, 이거는 토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 그래서 여러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게 넘기면 이 사람은 신탁수익증권을 받겠죠. 그러면 누구 명의야 이제? 신탁회사 명의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 사업비 조달, 시공사 선정 모든 거 다 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면 신탁회사는 신탁수수료, 비용 다 정산한 후에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탁계약이 끝나요. 됐나요? 그거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관리신탁. 관리 서비스 받기 위한 건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관리형이 있고 부분관리형이 있는데, 종합관리형을 갑종관리신탁이라 그러고 부분관리형을 을종관리신탁이라 그러는데, 종합관리형은 잘 보세요 여러분. 갑종관리신탁, 종합관리형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여기서 종합이란 말은 항상 법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있잖아요. 이게 법률적 관리. 그 다음에 건물의 외형 관리 같은 건 기술적 관리.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익과 관련된 것 관리는 경제적 관리. 이거 다 하는 거. 신탁회사가 다 하는 거. 그래서 나오는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 받는 거. 그게 뭐예요? 갑종관리 신탁.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신탁회사가 관리한다라고 말하지만 신탁회사 대신해서 관리하는 아까 신탁관계인이 누구였지? 신탁재산관리인이라고요. 신탁재산관리인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을종관리신탁은 여러분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많이 들었던 명의신탁이에요. 이건 소유권만 맡기는, 소유권의 법률관리만 하고 소유권을 누구 명의로 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하고, 실제적인 모든 것들은 토지 소유자가 다 하는 방식. 그래서 이것은 보통 투기 목적이나 탈세 같은 걸로 목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법적인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민법이나 공시법에서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처분신탁입니다. 하나 짚시다. 여러분 제가 아까 부동산 신탁 나오면 소유권 이전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한다 그랬죠? 그런데 부동산 관리신탁만큼은 소유권 이전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관리신탁만큼은 소유권 이전해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앞으로 신탁자 나오면 무조건 다 소유권 이전이에요. 관리신탁조차도. 뭔 말인지 아셨죠?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그러면 처분신탁은? 처분신탁? 그러면 결국은 처분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맡기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체결한 다음에 처분을 대신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금을 주는 건데 지가 처분하지. 왜 돈까지 줘가면서 처분을 맡길까? 처분이 어려워. 왜? 너무 규모가 커. 땅인데 너무 넓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분할해서 팔아야 돼. 그러면 땅 같은 거
신탁회사 맡기면 전부 다 분할해서 매각해. 아주 고가의 부동산 또는 법률 관계가 너무 복잡해. 전부 다 풀어서 처리합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해서 처분이 어렵거나 또는 부동산의 규모가 너무 커. 그래서 고가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 신탁에 가입하는 신탁회사. 그래서 처분하고 처분 대금을 신탁회사에게 주는 방식.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담보신탁입니다. 여러분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기 위해 가입하는 신탁이에요. 돈 빌리기 위해? 그러면 부동산 가지고 돈 빌릴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권으로부터 그냥 돈을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 걸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걸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담보금융 내지는 저당금융이라 그래요. 이건 다 빌리는 거야. 뭐 담보로? 부동산 담보로. 부동산 담보로. 집 모양 그랬지만 땅 그래도 괜찮아요. 담보금융, 저당금융이에요. 자, 빌리는 건 부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에요? 부채금융.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부채금융이야. 빌리는 거 앞으로 채권 무슨 채 이렇게 나오면 부채금융이야. 채권 부채금융이야. 증권 나와도 ABS, MBS는 부채금융이야. 빌리는 건 부채금융이야. 질문합시다. 주택, 상환사, 채 무슨 금융이게요? 부채금융이지. 뭔 말인지 아셨죠? 담보금융, 저당금융 빌리는 거예요. 부채금융이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근데 말이죠. 이렇게 하잖아요. 얘가 돈을 못 갚아?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A라는 금융기관은 어떻게 할까? 돈 못 갚으면. 저당권 실행을 통해서 경매 절차에 들어가요.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데 차입자의 권리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어쩌면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 입장에서 보면요, 돈을 빌리기가 요거 담보로 돈 빌리기가 쉽지 않아. 특히 토지는 더욱더 힘들고, 그리고 돈 빌리는 절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혹시 토지나 이게 아파트 아니고 그냥 단독주택이나 상가 이런 거는 감정평가도 다 해야 돼. 그래서 감정평가도 대개는 낮게 평가되고 시세가 5억이라는데 감정평가했더니 2억이라 그래가지고 빌리는 돈이 1억도 다 못 빌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담보신탁을 하잖아요. 안 그래. 일단 얘를 누구한테 어떻게 한다고? 신탁회사에게 소유권 이전해. 그러면 신탁회사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형식적으로 이전하고 뭘 받는다 그랬지? 신탁수익증권, 줄여서 신탁증서. 신탁수익증권, 줄이면 수익증권 신탁증서. 그거를 교부받아요. 그리고 이걸 담보로 돈 빌릴 수 있어요. 이걸 무슨 금융이라 그러냐면 신탁금융이라 그래. 무슨 금융이라 한다고요? 신탁금융이요. 그러면 앞으로 아까 담보금융, 저당금융이 무슨 금융이라 했죠? 부채금융. 신탁금융도 부채금융이요. 근데 신탁금융과 담보금융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좀 잠깐 봐주실래요? 아까 신탁증서 갖고 은행으로부터 돈 빌릴 수 있다 그랬죠? 그 담보로 돈을 못 갚네? 그러면 경매하는 게 아니야. 금융기관이 얘가 돈 못 갚았다는 사실을 신탁회사에 통보해. 그러면 신탁회사는 바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요. 어떻게 매각하냐? 경매가 아니라 공매 절차예요. 공매 절차라 들어가서 대출금을 회수해버려요. 그럴 때 차입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그러니까 대출금 회수 절차가 간단해. 그리고 나서 집 팔아서 공매해서 대출금 다 회수하고 남는 것만 돌려줘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금 회수 절차가 간단하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 돈 빌리는 절차도 간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보금융, 저당금융은 뒷담 많이 들어봤고 우리 주변도 많은데 신탁금융은 잘 모르겠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미국은 이게 상당히 각광받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뭐가 있냐면 형식이라 할지라도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게 있거든. 심지어 여러분 집문서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등기. 집문서가 뭐냐고. 등기 권리증. 근데 여러분 은행에 돈 빌리려면 등기 권리증 가져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딱 기재가 되거든. 근데 간혹가다 옛날에는 등기 권리증 여러분 잊어버리면 새 걸로 다시 발급해줘요? 아니요, 안 돼.
그 조심해야 돼. 잘 보관해야 된다고. 근데 이 등기권리증 같은 경우를 옛날에는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사 가면 막 어디 갔는지 못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은행에 맡기셔도 되고 가져가도 돼요. 그 등기권리증 하나 은행에 맡기는 것도 불안하거든. 내가 가져가는 것보다 사실 은행에 맡기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집문서인데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라는 건 더욱더 어렵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신탁금융이 좀 각광받지 못해요. 근데 요지는 그래요. 담보금융이든 신탁금융이든 부채금융이다. 그래서 이렇게 돈 빌리는 건 신탁금융이란다. 그리고 돈 빌리기 위해 가입하는 신탁을 담보신탁이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자가 채무 불이행 시 신탁회사는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공매를 통해 처분하고 금융기관에 변제해 준 다음에 나머지만 돌려주는 겁니다. 그다음 관리신탁, 분양관리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은 안 그래. 근데 옛날에 뉴스에서 혹시 상가 사기 분양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지. 갑돌이가 드디어 상가를 딱 분양받게 됐어요. 야, 나도 이제 상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분양받은 A라는 상가가 뉴스에 나왔는데 나 말고도 주인이 20명이래. 그러니까 그 상가를 20명에게 동시에 같이 분양하고 들어온 돈 갖고 날랐대. 걔 그 중국으로 갔대. 저 동남아로 갔대. 필리핀으로 갔대.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 그래서 실제로 날리는 사기 분양 같은 것도 막 있고 그랬어요. 오피스텔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여러분 PF에서 돈을 얘가 엄청 사업 브리핑을 정말 포장을 잘했거든. 막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보더니 혹했어. 그래갖고 걔한테 돈 줘. 그렇게 해요? 아니죠. 돈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 신탁회사에. 신탁회사가 관리한다 그랬어. 위탁 계좌에 의한 관리. 마찬가지로 신탁회사가 그 땅 사업 부지부터 시작해서 들어온 돈 관리 다 해. 그래서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건축물의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 신탁, 그 다음에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 업무. 그러니까 예컨대 거기다 건물 짓는 거 관리도 그렇고 그 땅에 대한 사업부지 신탁을 해서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돈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것도 신탁회사의 위탁 계좌에 의한 관리를 통해서 신탁회사가 들어와. 그러면 건축 진척도에 따라서 건물 짓는 회사에 지급되는 거지. 그러면 어때요? 이중 분양 있을 수가 없지. 사기 분양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뉴스에 안 나오잖아. 사기 분양이니 상가 이중 분양이니 이런 얘기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분양 관리 신탁, 시험에는 분양 신탁 관리라고 나왔지만 분양 관리 신탁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탁의 의미는 조금 우리가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해요. 왜? 제가 12회 시험 때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도대체 개론이 어디까지냐 이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작 부동산 공법에서는 환지 방식을 이야기할 때 면적식, 평가식 이렇게 세분화해서 배우지 않거든.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개론에 나온다든가. 민법에서는 질권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런데 개론에서 질권이란 말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도대체 개론은 어디까지를 개론이라 해야 되느냐. 시험 끝나고 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과천에 가서 그 당시에는 청사가 과천에 있었걸랑요. 사람들이 가서 정중하게 직기를 부셨죠. 그게 부셨어요. 그리고 이제 책상 위에 정중하게 발을 올리고 사람의 멱살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그러고 그러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국토부에서 표준 교과서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표준 목차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도대체 한글로 되어 있는 책에 어디에 이런 얘기가 있느냐. 이 도대체 이 문장은 국내 한글로 되어 있는 교재 어디에 있는 거냐. 혹시 전문가라는 또 다른 전문가는 이 문제 풀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다. 그런 것 같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 목차를 만들었어요. 각계의 의견을 만들어서. 어디서? 국토부에서. 근데 그 중에 한 의견이 너무 폭이 넓으니 이 폭을 좁혀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어떤 거는 넣긴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두 개를 합쳤어. 그래서 그게 입지론과 시장론을 갖다가 합친 거서
입지미 공간 구조랑 합쳐서 장수가 막 양도 많아지는 것도 있고 실제 빼준 것도 있는데 원래 부동산 신탁은 이때 빼줬어. 빼준 파트예요. 근데 그래서 강의도 안 하고 책도 없고 그런데 이게 쭉 12, 13, 14, 15 쭉 지나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회가 됐어요. 슬그머니 출제를 한 거지. 요거를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출제자한테 야 그때 빼줬잖아. 그때 빼준 공무원 지금 다 퇴직하셨고 빼줬다는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출제자가 말해. 부동산 신탁이 부동산화가 아니라고? 그럼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억울한 감이 있는데 30회 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또 앞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에서 시험 범위는 자 여러분 말씀드려요. 제가 정해주는 범위만큼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보다 더 적게 하시면 위험하고 그보다 더 많이 하시면 2차 못해. 그러니까 제가 범위 정해주는 만큼은 꼭 하자. 그리고 반드시 강의 듣고 기본서 읽고 합격서 보고 복습 문제 풀고. 힘들어도 여러분 가장 잘 견디는 사람이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대요. 시인 밀턴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시험 때까지 잘 견디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470페이지 이어나가도록 하겠고 여러분 중요한 투자론 들어갈 거니까 절대로 빠지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